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누군가에겐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역사적 사건,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오고 있는 청년이 있어서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우리나라 원폭 피해자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김효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피해자분들과 소통하면서 기록을 하신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원폭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서 사진과 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이야기를 듣고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라고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미군 지도, 당시 전쟁에서 사용된 미군 지도에 보면 063096이라는 코드가 나와요. 1945년 8월 6일 날 오전 8시 15분에 미군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렸고 당시 인구가 44만 명이라고 추정했을 때 한국인 즉 징용을 가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건너간 한국인의 수가 1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만 9천여 명 정도는 당시에 원폭으로 사망을 했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귀향을 하거나 그다음 일본에 잔류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계신 생존자 수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제가 처음 합천에 내려가서 수정구에 들어갔을 때 원폭 피해자 1세대를 수기로 작성한 그 파일 원본들을 발견했었는데요. 그 파일들의 수가 5천 하나에 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도 많이 고령화되시고 하셔서 실제 집계되는 원폭 피해자 수가 2천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집계되지 않은 수를 포함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합천에 내려가신 거면 그 지역에 모여 살고 계신 건가요? 네, 그게 저도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었는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 그 한국에서 1993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된 원폭 피해자 등록증이 있었어요. 아, 그런 등록증도 네, 있구나. 한국에서 발행되는데요. 그 발행된 주소들이 다 동일한 지역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보니 모두 우리가 합천 해인사로 알고 있는 합천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는 그 식민지로 끌고 가는 징용 배당 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합천에 집중되어 있었고 당시에 히로시마 배당 지역이 합천을 중심으로 울산, 마산, 부산 등 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히로시마에 그 거리에 가다 인사를 하는 한국인들의 80%가 합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합천에 많이 모여 계시는군요. 좋은 취지지만 그래도 무턱대고 찾아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일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뭔가 제가 그때도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작업으로 다루기엔 저조차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선배들도 이런 작업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너를 원폭에 관련돼서만 볼 거다. 그래서 차라리 모른 척 하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런데 저도 안 해야지 도망쳤다가 한 달 뒤에 또 내려가고 또 서울에 왔다가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그냥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해서 짐을 싸서 합천에 내려갔어요. 가족사 할머니 얘기도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할머니와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4년 동안 제가 이 작업을 했거든요. 이 작업을 끝까지 끌고 가게 된 그 원동력은 저희 할머니였어요. 그 합천에 막상 내려갔을 때 거의 제가 그 시설에서 100여 명이 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한국말이 서툰 할머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제가 어릴 때 기억했던 외할머니 모습과 겹치면서 그러면 그 사건도 직접 겪으신 건가요? 저희 외할머니는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그 외곽 도시에서 태어나셨어요. 당시 이제 한 17살쯤 됐을 때 저희 직룡관 외할아버지를 만났고 거기서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는 태평양 전쟁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세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 외할머니를 데리고 1944년에 부산으로 피난을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 증조부들은 다 히로시마에 남으셨죠. 그리고 원폭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합천에서 작업할 때는 할머니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할머니를 약간 있다가 히로시마로 제가 가게 된 그 해부터 그 할머니가 이 길을 밟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합천과 히로시마를 오가게 됐죠. 합천에 가셨을 때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그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원폭 피해, 뭐 방사선의 대량 피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이를 유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세 번째 유산을 했던 아이를 낳았을 때 파란 아이가 나왔다고 했어요. 아마 배 안에서 숨을 못 쉬었거나 해서 아마 사산된 채로 태어났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원폭 피해를 겪지 않았지만 대를 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가족들이 그 일반 원폭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같은 문제들. 그럼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효연 씨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도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원폭 작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2, 3세대들을 제가 다뤘어요. 그 9살짜리 여자애가 어느 날 이제 저는 항상 이해를 하도 못하는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아이가 막 뛰어놀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모, 그럼 우린 유령이야? 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우린 유령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딱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그래서 왜 유령이라고 생각해? 했더니 우리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주 제 작업을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거였어요. 아이가 바라보는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각되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네.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방문했을 때도 사라지고 있었어요. 위안부 할머니와 거의 비슷하게 연령대가 이제 거의 90이 가까워지셨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 이것이 구전이 끊기고 역사가 결국 수면 위로 묻히면 아무도 이걸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하고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자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영화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다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런 문제를 굉장히 빨리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영상이 훨씬 편했을 거라 생각은 지금도 하지만 제가 이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 할머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아침에 먹은 밥도 뭘 먹었지 하고 헷갈리는 어떤 그런 나이대인데도 76년 전에 8시 15분에 뭐 했어요? 하면 정확히 기억해요. 그날 무슨 옷을 입었지? 땡땡이를 입었고 내가 머리를 어떻게 닦고 누구랑 나가고 있었고 마치 오늘 아침처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매체는 시간이 멈춘 매체예요. 과거에 찍었든 이것은 언제나 끊임없이 현재로 불러들이게 하고 그 자리에 못 박아두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사진이랑 닮았구나. 그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도 18살에 그때가 정확히 고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체랑 참 닮았다. 사진이랑 풀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피해자분들이 작가님의 사진도 보셨을 거잖아요. 보통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오셔서 생각보다 특별한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같지 않네.
이게 난가? 이렇게. 네. 왜냐면 제가 사진 촬영할 때 뭐 다큐멘터리 느낌의 어떤 사진은 아니고 약간 제가 작가로서도 추구하는 어떤 조형미나 미술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는 이제 본인 안 같다고 하시죠. 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피해자들의 감정을 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감정을 담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얼굴을 네. 단순히 정면에서 촬영한다고 담기지 않거든요. 그게 오랜 기간 얘기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제스처에서 저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게 꼭 얼굴이 아니더라도 손끝 아니면 목덜미, 뒷모습이라든가 제 사진에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할머니 뒷모습 촬영한 것 중에 까만 배경에 흰색 머리를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풀고 계시는 뒷모습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 실제 연세가 92살이셨는데 한 1년 정도 이제 염색을 안 하셔서 마치 머리에 눈이 내린 것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할머니의 어떤 뭐 나이 든 어떤 앞모습 이런 것보다 저 할머니의 어떤 세월, 그 할머니가 지나왔을 그 시간들을 보여주는 사진을 좀 찍으면 좋겠다 해서 할머니한테 뒤돌아서 보세요 하고 촬영했던 사진이 있죠. 근데 그 사진을 많이 좋아해 주세요. 작가님의 작품으로 뭔가 바라는 바가 있거나 혹시 바뀌었으면 하는 바가 있다면 뭘까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맞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본인들이 살아온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조금의 틈이 있다면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조금 더 다가와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작업을 쭉 해나가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 있으실까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 작업의 큰 마무리는 지었어요.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면 제가 히로시마로 넘어가서 그 일본의 잔류한 세대들이 조금 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작업, 그리고 합천에서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 정도의 추후 작업이 이루어지고 저는 그 다음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사건이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전 작가님 보고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